혹독한 겨울바람이 듭이나 강하구를 휘감을 때면 아르한겔스크의 공기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워졌다. 1820년대 러시아 제국의 북쪽 끝자락, 이 얼어붙은 항구 도시는 백야의 신비와 혹한의 절망이 교차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아냐에게는 그 절망의 무게가 삶 전체를 짓누르는 감옥과도 같았다. 한때 존경받는 학자였던 아버지 이반 페트로비치는 자유주의 사상을 가졌다는 죄목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차가운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 배후에는 아르한겔스크의 탐욕스러운 상인이자 실력자인 빅토르 볼코프가 있었다. 어머니는 충격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의 뒤를 따랐고 유일한 혈육인 오빠 알렉세이마저 반역죄로 몰려 머나먼 사할린 섬으로 유배되었다. 모든 것을 잃은 아냐는 18의 나이에 원수의 소나기에 떨어져 볼코프 저택의 하녀 신세로 전락했다. 왼쪽 손목 안쪽에 남은 희미한 화상 자국은 그 끔찍했던 몰락의 날 불타는 서재에서 아버지를 구하려다 생긴 상처였다. 그것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유산이자 복수의 낙인이었다. 볼코프는 아르한겔스크의 무역과 행정을 뒤에서 주무르는 거물이었다. 그의 저택은 도시 외곽, 듭이나 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요새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연회와 사치스러운 장식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볼코프의 탐욕스러운 눈빛. 어느 겨울밤 저택에서 열린 외국 상인들을 위한 연회에 아냐는 다른 하녀들과 함께 시중을 들기 위해 차출되었다. 낡고 몸에 맞지 않는 하녀복을 입었음에도 슬픔과 분노로 깊어진 그녀의 푸른 눈동자와 꼿꼿한 자세는 어딘지 모를 기품을 풍겼다. 연회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볼코프의 시선이 아냐에게 꽂혔다. 짐승이 먹잇감을 고르듯 음흉하게 빛나는 그의 눈과 마주친 순간 아냐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볼코프는 뚱뚱한 손가락으로 아냐를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했다. 저 아이, 눈빛이 살아있군. 내 방으로 들게 하라. 그 말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날 밤 아냐는 처음으로 볼코프에게 정면으로 맞섰다. 그의 침실로 끌려갔을 때 그녀는 두려움에 떠는 대신 차가운 분노로 자신을 무장했다. 볼코프가 그녀에게 다가와 추악한 손을 뻗으려 할 때 아냐는 그의 뺨을 후려쳤다. 더러운 손 치우세요, 이 악마 같은 인간. 순간적인 정적. 볼코프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런 식의 저항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내년이 감히 볼코프의 고함과 함께 아냐의 몸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는 미친 듯이 그녀를 발길질하고 채찍으로 내리쳤다. 하지만 아냐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도끼 어린 눈으로 그를 쏘아볼 뿐이었다. 그날 밤 아냐는 육체적으로는 처참히 짓밟혔지만 정신적으로는 결코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복수의 칼날은 더욱 예리하게 벼려졌다. 볼코프는 아냐의 저항에 당혹감을 느끼면서도 그녀의 꺾이지 않는 기계에 뒤틀린 정복욕을 불태웠다. 그는 아냐를 단순한 하녀 이상으로 자신의 의지를 시험하는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 후로 아냐의 삶은 더욱 혹독해졌다. 볼코프는 교묘한 방법으로 그녀를 괴롭혔다.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시키고 사소한 트집을 잡아 매질을 하거나 굶겼다. 때로는 비단옷과 보석을 내리며 자신의 정부가 되라고 회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냐는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짐승처럼 일하고 굶주림 속에서도 정신을 놓지 않았다. 밤에는 몰래 아버지의 낡은 책들을 읽으며 지식을 쌓았고 언젠가 이 지옥에서 벗어나 오빠를 구하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날만을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아냐의 삶에 작은 빗줄기가 스며들었다. 아르한겔스크 주청사의 젊은 서기 미샤였다. 그는 볼코프의 심부름으로 저택에 왔다가 우연히 아냐가 그리고리, 볼코프의 신복이자 잔혹한 전직 카자크 대장에게 부당하게 매질당하는 것을 목격했다.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는 아냐의 모습에서 미샤는 깊은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미샤는 그날 이후 몰래 아냐를 돕기 시작했다. 밤늦게 저택 담벼락 밑에서 만나 그녀에게 빵과 약을 건네주고 그를 가르쳐주기도 했다. 그는 아냐에게 바깥 세상의 소식과 도시의 지리, 관리들의 동향 등을 알려주었다. 아냐는 처음에는 미샤를 경계했지만 그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 점차 마음의 문을 열었다. 미샤는 아냐에게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온정을 느끼게 해주었고
그녀의 복수 계획에 없어서는 안 될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아냐는 미샤에게 자신의 슬픈 과거와 복수의 다짐을 조금씩 털어놓았다. 미샤는 그녀의 이야기에 함께 분노하고 눈물 흘리며 위험을 무릅쓰고 그녀를 돕겠다고 맹세했다. 또 다른 조력자는 항구 근처 선술집 하얀 밤의 인기 가수 소냐였다. 소냐는 화려한 외모와 자유분방한 태도로 많은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그 이면에는 세상에 대한 냉소와 깊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는 볼코프 저택의 단골 손님이었고 그의 비밀스러운 뒷거래나 약점들을 꽤 많이 알고 있었다. 소냐는 처음에는 아냐를 그저 볼코프의 새로운 장감 정도로 여기며 쌀쌀맞게 대했지만 아냐의 강인한 눈빛과 남다른 총명함을 알아보고는 점차 그녀에게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소냐는 술에 취한 척 아냐에게 다가와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볼코프, 그 늙은 늑대, 모피 속에 숨겨둔 발톱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니? 내 아버지도 그 발톱에 당한 게지. 소냐 역시 과거 볼코프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냐에게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자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싸우려는 아냐에게 묘한 동질감과 함께 연민을 느꼈다. 소냐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냐에게 볼코프의 비밀 통로나 그의 측근들에 대한 정보를 은밀히 흘리며 그녀의 복수를 돕기 시작했다.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뱀보다 교활하고 여우보다 영리해야 해. 하지만 가끔은 사자처럼 용감해야 할 때도 있지. 소냐의 충고는 아냐에게 큰 힘이 되었다. 아냐는 미샤와 소냐의 도움으로 오빠 알렉세이가 유배된 사할린 섬의 끔찍한 실상에 대해 알게 되었다.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혹독한 강제노역, 그곳은 살아있는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오빠가 그곳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아냐는 주저앉지 않았다. 오히려 오빠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녀의 복수 의지를 더욱 불태웠다. 소냐는 볼코프가 과거 불법 모피 거래와 국고 횡령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며 아냐의 아버지가 그의 비리를 조사하려다 제거되었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 아냐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볼코프를 파멸시키기 위해 더욱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볼코프 저택의 하녀라는 신분을 이용해 그의 서재에 잠입하거나 그의 비밀스러운 회합 장소를 엿듣는 등 위험천만한 일들을 감행했다. 어느 깊은 밤 아냐는 낡은 열쇠 꾸러미를 이용해 볼코프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서재 안 먼지 쌓인 책들 사이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회중시계를 발견했다.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아버지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조작된 고발장의 촉으로 보이는 종이 조각들을 찾아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품에 숨겼다. 바로 그때 서재 문이 벌컥 열리며 그리고리가 나타났다. 내년이 여기서 뭘 하는 게냐? 그의 외침과 함께 아냐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둘러댔다. 마님께서 오래된 책을 찾아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리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마침 다른 하녀가 나타나 아냐의 말을 거들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 하녀는 과거 아냐에게 작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다. 이처럼 아슬아슬한 위기의 순간들이 반복되었지만 아냐는 미샤와 소냐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녀의 편이 되어준 작은 인연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증거를 모아나갔다. 볼코프는 아냐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눈치채고 그녀를 더욱 악랄하게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냐가 의지하는 늙은 하녀를 인질로 삼아 협박하며 그녀의 의지를 꺾으려 했다. 내년에 그 오만한 눈빛이 언제까지 갈지 보자꾸나. 내년 때문에 그 늙은이가 먼저 죽어나갈 수도 있다. 볼코프의 협박은 아냐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지만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악랄함은 그녀의 복수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아냐는 볼코프를 한 번에 몰락시킬 결정적인 기회를 포착했다. 그는 대규모 불법 모피를 외국 상선에 넘기고 그 대금으로 수도의 유력 귀족에게 뇌물을 보내 더 큰 권력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이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였다. 아냐는 이것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오빠를 구할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다. 아냐는 미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미샤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수도에서 파견된 청렴한 감찰관
니콜라이 쿠즈네초프와 비밀리에 접촉할 통로를 마련했다. 쿠즈네초프는 오래전부터 볼코프의 비리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애태우던 중이었다. 소냐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밀거래가 이루어질 정확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볼코프의 경비 태세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다. 그 늙은 늑대가 이번에는 제대로 덫에 걸릴 거야. 하지만 조심해. 덫에 걸린 늑대가 가장 사나운 법이니까. 아냐는 또한 과거 자신이 도움을 주었던 아르한겔스크의 가난한 부두 노동자들이나 억압받는 사미족 사람들에게 볼코프의 악행을 알리고 그들의 도움을 얻어냈다. 그들은 밀거래 당일 볼코프의 감시를 교란시키거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해 작지만 정의로운 힘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한 것이다. 결전의 날은 혹한의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다. 드비나 강하구의 얼어붙은 부두 근처 버려진 낡은 창고. 이곳이 볼코프의 비밀 밀거래 장소였다. 아냐와 미샤 그리고 소냐는 각자의 역할을 맡아 어둠을 뚫고 창고로 향했다. 아냐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아냐의 목표는 볼코프의 임시 사무실에 숨겨져 있을 피해 장부였다. 그 장부에는 그의 모든 밀거래 내역과 횡령한 국고 액수, 그리고 그에게 제거된 반대파들의 이름이 암호로 기록되어 있을 터였다. 그것만이 볼코프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미샤와 소냐는 창고 바깥에서 경비병력의 시선을 끌며 시간을 벌기로 했다. 소냐는 특유의 요염한 자태와 노래로 병사들의 혼을 빼놓았고, 미샤는 일부러 소란을 피우며 그들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하지만 볼코프의 경비는 생각보다 삼엄했고 그들의 수는 턱없이 부족했다. 곧이어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미샤는 그리고리와 맞닥뜨렸다. 잔혹한 카자크 대장 출신인 그리고리의 상대가 되기에는 미샤는 너무나 연약했다. 하지만 그는 아냐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 물러서지 않았다. 한편 아냐는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여 볼코프의 사무실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책상 서랍을 뒤지던 그녀는 마침내 두꺼운 가죽 표지의 장부를 발견했다. 피해 장부였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서재에서 쥐새끼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군. 안 그런가 아냐? 볼코프였다. 그의 옆에는 피 묻은 칼을 든 그리고리가 서 있었다. 미샤는 이미 그의 손에 쓰러진 듯했다. 함정이었다. 볼코프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아냐를 조롱하며 다가왔다. 내년에 그 오만한 눈빛이 마음에 들었지. 하지만 이제 끝이다. 내년의 아비처럼, 아니 그보다 더 비참하게 죽여주마. 볼코프가 손짓하자 그리고리가 아냐에게 다가왔다. 절체절명의 순간. 아냐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창고 바깥에서 요란한 함성과 함께 횃불이 치솟았다. 꼼짝 마라. 황제의 이름으로 명한다. 빅토르 볼코프, 내 놈의 죄를 물으러 왔다. 쿠즈네초프 감찰관과 그를 따르는 병사들이었다. 소냐가 미리 준비해둔 신호탄이 밤하늘을 갈랐고 약속된 시간에 그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아냐를 돕기로 했던 부두 노동자들과 사미족 사람들이 몽둥이와 작사를 들고 서 있었다. 혼란이 벌어진 틈을 타 아냐는 품고 있던 작은 단검으로 그리고리의 팔을 찔렀다. 그리고리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사이 그녀는 피해 장부를 높이 치켜들고 외쳤다. 여기 빅토르 볼코프의 모든 죄악이 담겨 있다. 이 자는 황제 폐하를 기만하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은 역적이다. 그 순간 쓰러져 있던 미샤가 마지막 힘을 다해 볼코프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볼코프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고 그 덕분에 아냐는 쿠즈네초프 감찰관에게 무사히 장부를 전달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 밀거래 증거와 장부가 확보되자 볼코프와 그리고리는 저항도 하지 못하고 체포되었다. 지옥 같았던 밤이 끝나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아냐는 피투성이가 된 미샤를 부축하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고마워요, 미샤. 당신 덕분이에요. 미샤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정신을 잃었다. 빅토르 볼코프의 죄상은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알려졌다. 황제는 진노했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시베리아의 가장 혹독한 유형지로 보내졌다. 그리고리는 처형되었고
볼코프의 악행에 연루되었던 아르한겔스크의 부패한 관리들도 줄줄이 처벌을 받았다. 도시에는 잠시나마 정의가 바로 서는 듯했다. 아냐의 아버지 이반 페트로비치의 누명은 공식적으로 벗겨졌고 가문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미샤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아냐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그의 용기는 쿠즈네초프 감찰관에게 높이 평가받아 수도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는 떠나기 전날 밤 아냐에게 작은 북극성 모양의 은브로치를 선물하며 말했다. 언제 어디에 있든 이 별처럼 당신의 길을 밝혀주길 바라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소. 황제의 특별 사면령을 받은 아냐는 마침내 사할린 섬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몇 달 후 그녀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오빠 알렉세이와 극적으로 재회했다. 오빠는 병들고 쇠약해져 있었지만 살아있었다. 두 남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 눈물은 지난 세월의 슬픔과 고통을 씻어내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다시 몇 달이 흘렀다.